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역시나 이번 시간에도 이렇게 우리 개념에 대해서 집중해서 볼 텐데, 아까는 우리가 대상을 중심으로 나눴었죠. 지금 이제 기능을 중심으로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크게 협의적 관점과 그다음에 광의적 관점, 그다음에 선별주의, 보편주의 이렇게 나눴었는데, 그리고 그때 쓰긴 썼었는데, 우리가 보충적이라고 하는 것과 잔여적, 자, 그 다음에 제도적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물론, 자, 같은 동네 이야기입니다. 같은 동네 이야기인데, 나누는 기준이 좀 다르고,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도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많이 들어볼 사람들인데, 자, 윌렌스키. 자, 윌렌스키라는 사람과, 그러니까 윌렌스키와 르보, 윌렌스키와 르보라고 하는 두 명이에요. 윌렌스키와 르보라는 학자의 구분법입니다. 그래서 보충적이냐, 제도적이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윌렌스키와 르보는 자, 사회복지가 기능을 첫 번째 다른 사회적 기능과 보충적 관계.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사회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해야 되는 기능, 가정이 해야 되는 기능, 시장이 해야 되는 기능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주로는 가정과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회적 기능과 사회복지는 보충적 관계다 라고 보는 거고요. 자, 제도적 관점은 사회복지는 다른 사회적 기능을 보충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의 독자적인 지위를 갖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적 관계가 아니라 독자적인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도적은. 되셨죠? 그 다음에 이 보충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 모든 사회 문제의 1차적 책임은 가정과 시장에 있다는 전제하에 출발하는 겁니다. 가정과 시장에 있다는 전제하에. 뭐 가정도 되고 뭐 가족도 되고요. 가족과 시장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 저는 가족이라고 쓰겠습니다. 가족. 가족과 시장에 있다. 자, 반면에 제도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 보충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1차적 책임은 가족과 시장에 있기 때문에 가족과 시장이 메꾸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제도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과 시장은 원래 불완전한 거야. 원래 시장이란 건 불완전한 거야. 그래서 우리 시장의 불완전성 하면은 뭐 독점, 그렇죠? 독점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제도적 관점에 있는 사람들은. 자, 그래서 자, 보충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1차적 책임을 가족과 시장이 져야 되기 때문에 자, 모자란 나머지 부분만 채우면 된다. 는 시각을 갖고 있는 반면 제도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는 누구든지 가정이 있든 없든 시장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든 또 언제든지 경제가 호황기에도
경제가 불황기에도 언제든지 사회복지의 욕구는 언제든지 욕구는 발생한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밑에다 쓰셔도 되는데 저는 좀 옆에다 쓸게요. 그래서요. 보충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가 활성화된 사회를 꿈꿀까요? 사회복지가 없어도 되는 세상을 꿈꿀까요? 얘네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가족과 시장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니까 사회복지는 원래 없어야 되는 건데 특이하게 지금 등장하는 거거든. 그래서 사회복지가 궁극적으로 사회복지가 필요하지 않은 사회를 지향합니다. 반면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욕구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제도적 관점에서는 자, 사회복지가 항상 존재하는 사회를 지향하겠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것들도 좀 겹치는데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형용사를 얘기하면 여러분이 보충적인지 제도적인지 한번 넣어보세요. 자, 사전적. 그러면 위에 넣어야 돼? 아래에 넣어야 될까? 사전적, 예방적. 아래야, 아래. 자,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특징을 갖고. 자, 이거는 가족과 시장이 실패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니까 사후적이지, 그치?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소극적. 위에 아래. 위에지. 소극적, 적극적. 자, 그 다음에 네, 일시적. 그 위에는 일시적. 아래는 항상 있어야 되니까 항구적. 항구적.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익숙한 것들 넣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보완적이고, 선별적이고, 선별적이고, 제한적이고, 자, 이 정도 수식어 들어가면 되겠고, 여기는 뭐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자, 이러한 수식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되셨죠? 아까부터 벌이 한 마리 날아다니는데 칠판에 앉았어. 자, 소파다 벌의 소리일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 보충적 관점에서는, 자,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여기서는 왜 가족과 시장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고, 그것은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볼까요? 개인의 책임이라고 볼까요? 자, 이거는 개인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개인의 책임을 강조해요. 자, 이거는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크게는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나눠서 봤고, 이번에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따로 보충과 제도를 따로 윌렌스키와 르보의 이론을 따로 좀 봤고요. 자, 일단 구분을 했고, 이제
보다 이제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법적으로 접근해서 사회복지는 이런 거야. 아니면 제도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는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제도적인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회 제도적 접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 제도적 접근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길버트와 스펙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론입니다. 자, 길버트는 특히 중요해요. 그쵸? 스펙트. 자, 사회복지는 연구도 같이 많이 해. 그치? 그래서 길버트라는 사람하고 스펙트라고 하는 사람의 연구에서 사회 제도적인 접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사회 제도를 총 5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사회복지 제도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 가족 제도를 얘기해요. 가족 제도. 자, 사회 제도에는 가족 제도가 있다. 두 번째는 종교 제도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종교 제도라는 게 있다. 세 번째는 정치 제도라는 게 있고, 네 번째는 경제 제도라는 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사회복지 제도라는 것이 있다. 당연히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가족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가족제도라고 하는 것은 뭘 담당하냐? 바로 사회화라는 것을 담당하는 거다. 사회화. 여러분,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학에서 아주 잘 쓰이는 표현입니다.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데 필요한 지식들이나 습관들을 배우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디서 담당해야 되냐고 주장했냐면 이 사람들은 가족이 담당하는 거다. 자, 저는 아직도 어렸을 때 제가 지금도 지금은 좀 어떤가 모르겠네요. 근데 약간 제가 이제 커서는 사람들한테 칭찬을 자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인사 잘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실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지나가는데 사람들한테 인사를 안 하면 엄청나게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무서워가지고 진짜 보는 사람마다 인사했어. 그래서 엄마랑 시장 가면은 다 인사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그때서야 알려주더라고.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저는 다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하는 거,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가족에서 배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 제도는 사회화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종교 제도로서의 종교는 뭘 담당하느냐라고 이 사람들 주장했냐면 사회를 통합시키는 기능을 한다. 또는 같은 말로 사회 참여. 사회 통합 또는 사회 참여 기능을 담당하는 게 바로 종교 제도다.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상호 신뢰를 갖추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자기 사회 혹은 공동체에 대해서 충성심이나 이런 것들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사회 통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의 통합,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로 신뢰를 가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해서 충성심이 높아지는 과정을 우리가 사회 통합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담당해 주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 그건 아니겠지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도 사회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화 기능을 한다라는 거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것 중에서 종교도 사회 통합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종교적 목적이 따로 있겠죠. 구원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종교라는 것이 이 당시에는 사회 통합의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 제도는
생산, 여러분 경제활동이라는 게 생산, 소비, 분배예요. 생산, 소비, 분배 활동을 담당하는 것이다. 당연하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잘못 썼네요. 뭘 바꿀까? 이걸 바꿀게요. 이거를 경제제도, 정치제도. 자,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뭐를 하는 거냐면, 사회 구성,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지켜야 될 약속, 규범, 시스템,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고 지키게끔 만드는 것이 사실 정치라는 겁니다. 권위적인 방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정치제도는 사회 전체를 바랐을 때 사회 통제 기능을 담당한다. 자, 됐고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런 속에서 이런 전체적인 사회제도 속에서 자, 사회복지는 과연 뭘 담당하는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길버트와 스펙트가 가족, 종교, 경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죠. 자, 여기서 이제 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상호 부조의 기능을 한다. 자, 상호 부조라는 말은 서로 돕는다라는 뜻이잖아요. 다른 말로 상부상조라고도 얘기해요. 같은 말로 상호 부조 기능을 한다. 상호 부조의 기능을 위해서 사회복지 제도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죠? 자, 여기서는 이 정도만 다루고 제가 또 다른 파트에서 또 더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제도적으로서 사회복지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사회제도로서 사회복지는 상호부조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물론 그런데 길버트와 스펙트가 딱 사회복지 제도만 콕 집어서 이야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에는 1번부터 4번까지의 기능도 함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왜? 섞어서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재미는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지만 법적인 접근을 좀 보도록 할게요. 법적인 접근. 근데 법적인 접근은 우리가 법제론에서 따로 다룰 거기 때문에 오늘 심각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한 4가지 정도의 법만 볼 건데. 자, 법적인 접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둬야 될 법은 1919년에 우리나라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3.1운동이 일어났고, 그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죠. 1919년에.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저 멀리 독일에서는 어떤 헌법이 만들어졌을까요? 사회보장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최초의 헌법이 나왔어. 그거를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거야.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거야.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독일에서는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자, 이 바이마르 헌법은 자,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의, 세계 최초로 합시다. 세계 최초로. 생존권적 기본권을 명시한 헌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생존권적 기본권을 우리가 사회권이라고 얘기해요. 혹은 사회권적 기본권 같은 말입니다. 사회권 똑같은 말이에요. 사회권을 최초로 헌법에 명시화시킨 것이 바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엔 이제 우리나라의 헌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사회복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예. 자,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헌법 34조 제34조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도 생존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사회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권. 자, 생존권 보장에 대원칙이 우리나라 헌법 34조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갖는다. 라고 해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가 국가의 의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또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한 의무를 갖는다. 그래서 노인, 청소년. 자, 우리가 이런 거는 별도의 복지 영역으로 따로 여러분 전공할 때 공부하죠. 뭐 청소년 복지,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뭐 이렇게 따로 공부하죠. 그런 것들이 다 헌법에 명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력,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자, 5번. 자, 볼게요.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 자, 뭐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자, 뭐를 받는다?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자, 여러분,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 공공부조가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공공부조가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노력해야 된다. 재해에 대한 규정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 우리가 나중에 법제론을 할 때도 그렇고 이 사회복지와 관련한 법을 공부할 때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해당 법에 있다. 이거 파악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앞글자를 따서든 어떻게 써든지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즉 헌법 34조에는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이야기, 사회보장, 사회복지, 여성, 노인, 청소년, 그 다음에 공공부조에 대한 내용, 재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걸부터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자, 법률이라고 나와서 법률. 여러분, 법률과 법령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국회에서 만들어진 것을 법률이라고 하고, 법령은, 자, 우리가 흔히,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시행령, 그 다음에 부령, 총리령,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그러니까 대통령령,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법령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이라고 했을 때 국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이 있고요.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모든 것을 다 합쳐서 법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생활능력이 우리 헌법에
헌법 34조에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들에 대해서 법령에 의해서 국가가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거야. 정확하게 법률이라는 개념을 써줘야 돼요. 자, 그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독일은 1919년도에 들어왔대. 이런 내용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 들어왔냐면, 이것도 이제 시점이 좀 중요해요. 시점이 좀 중요합니다. 요거는 제3공화국 헌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제3공화국 헌법에서 신설됐고요. 1962년.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밑에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만.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개념, 혹은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개념은 제3공화국 헌법에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라는 개념은, 자, 제5공화국. 헌법에서 신설됐습니다. 그쵸? 연도는 1980년. 자, 여러분, 현대사를 대략 알고 계신다면, 제3공화국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 등장하면서 만들어진 공화국이죠? 박정희야, 박정희. 자, 군사정권, 박정희도 군사정권이죠. 박정희라고 하는 박정희는 4.19 혁명 이후에 5.16 군사 쿠데타라는 걸 통해서 정권을 잡았거든요. 그 이후야. 그 다음에 제5가국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전두환이야, 전두환. 둘 다 특징이 뭐야? 탱크 몰고 올라와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권력 기반이 사실 없는 사람들이죠. 없었던 사람들인데 이런 군사 쿠데타 방식으로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권력을 잡자마자 좀 아이러니한 거죠. 잡자마자 좀 뭔가 시혜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의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사실이니까 이런 두 과정에서 우리 헌법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국회에서 만듭니까? 헌법은 국민투표에서 만드는 거야. 국민들 전체가 투표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바꾸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금 여기는 제가 34조라고 얘기했는데 이 34조는 자 1987년도에 개헌된 9차 개헌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헌법을 바꾸기가 되게 힘든데 자 요럴 때 바뀌는 거야. 요럴 때 바뀌는 건데 요럴 때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헌법 34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요 얘기만 좀 더 해볼게요. 사회권. 자, 여러분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은 여러분 이제 뭐 이건 제가 안 써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자, 자유권, 평등권. 그 다음에 뭐, 행복 추구권,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투표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권리, 재판 청구 같은 거 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 그 다음이 맨 마지막으로 들어온 게 사회권이에요, 사회권. 그러면 이 사회권을, 우리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 사회권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야. 교육권. 근로권. 그 다음에 여러분 근로상권 들어봤어요? 근로상권 들어봤죠? 흔히 노동상권이라고 하는 들어봤죠?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헌법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이런 게 헌법적 이 사회권을 보장할 때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권, 근로권, 근로 3권, 그 다음에 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최근에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 환경권, 또 최근에는 보건권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런 권리들이 우리가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사회권에 해당한다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은 다 봤고요. 헌법은 다 봤고 이제 우리나라에 두 개의 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두 가지의 법이 중요합니다. 자, 두 개의 법. 자, 뭐가 있냐면 사회보장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 자, 사회보장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법에는 일단 첫 번째 자, 사회보장이 무엇인지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이 무엇인지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8가지로 사회적 위험을 이제 제시합니다. 8가지로 사회적 위험을 제시해요.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사회보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8가지 사회적 위험이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라고 했을 때 혹은 사회보장이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위험들을 해결하기 위한 거냐 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출산 국가가 보장해야 될 대상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육 그 다음에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이렇게 8가지를 사회적 위험이라고 인식합니다. 이렇게 8가지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이 8가지를 사회보장이라고 인식하고 이 8가지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것을 사회보장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떤 제도로서 대처하느냐 그러면 또 3가지 기본을 얘기합니다. 그게 첫 번째로 사회복 그 다음에 공공구조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이게 3가지가 기본입니다. 기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이다. 아까 다 대략 얘기했었죠. 사회보험, 공공구조, 사회 서비스라는 얘기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요것만 좀 여러분 추가적으로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회보험의 시행 주체는 국가라고 해당 법령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자, 공공부조의 주체는 국가와 지자체가 같이 들어갑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같이 들어간다. 자, 그리고 목적 자체가 좀 다르죠. 자, 사회보험은 국민들의 어떤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고,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최저생활, 최저생활이나 자립, 기본적인 자립,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공공부조죠. 그 다음에, 자, 사회 서비스는 주로 상담, 재활, 돌봄 등의 서비스를 넓은 의미에서 사회 서비스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사회보장기본법에 있다. 그 외에 사회보장기본법에는 평생사회안전망, 그 다음에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법령에 들어가 있다. 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령에 들어가 있다. 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진짜 중요한 거는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를 뭐라 부른다? 사회보장이라고 부른다. 요 세 가지를 사회보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은 요 8가지 정도이다. 라는 것 정도를 챙겨두시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의 법이 있어요. 또 사회보장 기본법 말고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게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자, 여기서는 사회복지사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은 어때 해야 하는지, 네 번째로는 사회복지시설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자, 다섯 번째는 사회복지관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자, 여섯 번째는 사회복지 서비스, 자, 일곱 번째는 보건의료 서비스, 자, 이러한 내용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세부적인 법에 대한 내용은 법제론에서 자세히 배울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헌법이죠. 헌법 34조의 내용이 제일 중요하죠. 그 헌법 34조의 내용의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률이 이 두 가지 법률이 있다. 이거 잘 챙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 기본법은 요 세 가지를 주로 이야기하는 건데, 사회복지사업법은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자, 여기서는 다 사회복지가 들어가죠. 일단 사회복지 하나 빼고, 이거 빼고, 보건의료 서비스 빼고는 다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내용은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 서비스보다 큰 개념일까, 작은 개념일까? 당연히 사회 서비스가 훨씬 더 큰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보건의료 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는 서로 연계해야 되는, 연계해야 달성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겠죠. 자, 요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우리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자, 제도적으로는 우리가 앞서서 길버트와 스펙트의 이론을 통해서 사회복지 제도는 길버트와 스펙트는 이렇게 얘기했다. 뭐라고 얘기했다? 상호 부조적 기능을 한다. 상부 상조의 기능을 한다. 라는 거. 가족은 사회화 기능을 하며 각각은 종교는 사회통합의 기능을 하고 각각 기능이 있는데 사회복지 이런 기능을 한다. 이렇게 한번 제도적으로 접근을 해봤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는 우리가 4가지를 공부했는데 그 중에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헌법의 내용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요게 중요한데 각각의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만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또 잠깐 쉬셨다가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는 사회복지와 비슷한 개념, 뭐 예를 들어 사회사업, 자선사업 등등 사회사업과 비슷한 개념인데 좀 사회복지와 비슷한 개념인데 좀 구별이 필요한 개념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갈게요.